애니피케이션의 귀염둥이 점등점등점등쌤이에요. 이제 와서 조선이 주변을 둘러봐도 그 누구도 조선을 섣불리 도와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일본에 대한 견제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요. 일본의 철저한 사전 작업과 조선을 침략하려는 영리한 계획이 무서우리만큼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나갔고 결국 1510년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게 이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제2차 한일협약, 다른 말로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의 중대한 국권 중의 하나인 외교권을 넘겨준 것이지요. 을사늑약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늑약이 이루어진 준명당을 몇 겹이나 군인들로 감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 하고 회의장 안에도 총칼을 든 군인들을 배치해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준명당 안에는 8명의 대신들이 회의장에 참여해서 들어갔는데 이토 히로부미의 제안을 반대한 나머지 3명은 눈앞에서 일본 군인들에게 끌려다가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나머지 5명의 신하들은 결국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죠. 총칼을 들이대며 우리 동료가 죽었는데 여기서 합의를 하지 않을 사람은 얼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합의를 한 5명, 이완용, 이근태,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등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매국노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대대로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랄한 짓을 하면 그 당시는 편하게 살 수 있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들을 엄중히 기억하고 매국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을사오적 중 대표격인 이완용 같은 인물을 보면 조선이 낳은 최고의 천재로 손꼽힐 만큼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본 건 전부 기억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고 단기간에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마스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완용 같은 매국노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금 조선은 힘없는 나라이며 서구를 비롯해 강대국의 먹잇감으로 추락해 아주 위급한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 어쩔 수 없다. 일본이 조선을 외교를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만큼 현실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자. 이런 이완용의 말은 의외로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 보이거든요. 을사늑약 이후 조선의 국권이 거의 80% 정도 일본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외교는 친구를 사귀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고 미국 친구, 중국 친구, 일본 친구 협력을 해나가며 발전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외교권이 없어진 상황이라면 내가 미국 친구를 만나는데도 일본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마음대로 친구를 만나지도 못해요. 함께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외톨이가 된 것이고 일본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주장을 내세워도 일본이 안 돼, 미국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외국 친구를 사귀는데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니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즉 우리는 외교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을사늑약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며 이들 을사오적처럼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잘못된 일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반면 을사늑약을 부당하게 당한 고종은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3명의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등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헐버트가 파견됩니다.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던 이유는 오래전에 1882년 미국과 서로 상호 약속을 했기 때문인데 당시 미국과 조약을 하면서 조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미국은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조약을 들이밀며 미국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활동했던 미국 대사인 헐버트를 믿을만하다 생각해 미국에도 보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미국은 지난번에 일본과 어떤 것을 맺었죠? 이미 말했듯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미국의 테프트와 일본의 가스라는 가스라 테프트 비밀 약속을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중적인 약속을 맺은 것과 다름이 없지요.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줄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1882년엔 조선의 상황을 우리가 조정해 주겠노라고 했다가 1905년엔 미국과 비밀 약속을 맺으며 조선의 지배를 승인해 주겠다고 했으니 미국도 참 이상한 나라네요. 그러면 헤이그로 간 특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07년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헤이그 특사들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고종의 밀사를 파견한 것을 눈치채고 특사들을 아예 회의장으로 입장도 하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하고 막아버립니다. 한마디로 헤이그까지 갔지만 정작 회의에는 참석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이순 열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배를 그으며 자결하고 맙니다. 일본은 이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1907년 눈에 거슬리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선 힘이 없는 허수바비인 고종의 아들 순종을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이때 맺은 나쁜 조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정미 7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조선의 군대가 해산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조선의 군인 경비를 아껴주겠다며 조선의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렸으니 그야말로 이제 남은 건 정말로 국가의 몰락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물론 이때 가장 큰 의병인 정미의병도 일어나면서 일본의 막가는 조치들에 대한 반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1904년 이후 슬프게도 하나씩 무장 해제되어 가던 조선. 그리하여 1909년에는 기후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기후각서의 주된 내용은 사법권이 박탈된 것입니다. 사법권, 즉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것이죠. 조선은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1910년 8월 29일 창덕궁 인정전 앞에 일장기가 나부끼면서 우리의 주권은 완전히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대한제국은 이로써 막을 내렸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 우리는 이 사건을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1910년 경술년에 나라가 치욕을 겪었다는 의미입니다. 경술국치가 있기 일주일 전 창덕궁 흥복헌에서는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의 중요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었던 것이죠. 다 쓰러져 가는 나라의 마지막 회의를 열었던 순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마지막 어전회의가 있고 난 후 순종의 황후인 순정효 황후는 경술국치가 있기 전 자신의 치마 속에 대한제국의 어보를 숨긴 채 본인의 처소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눈물겨운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여자인 황후의 치마 속을 감히 들춰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치마 속에 어보를 숨긴 것인데요. 이는 순정효 황후의 사촌 오빠인 친일파 윤치호에 의해 어보가 강제로 뺏기면서 경술국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36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꾸준히 받게 되었고, 하지만 한국은 치열하고 간절하게 독립운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결국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피, 땀, 눈물로 얻어낸 조국의 광복, 곧 76주년 광복절이 다가오는 만큼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조상님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 같은 시대를 보내고 누구나 똑같이 먹고 자고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살고 있지만 남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가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것. 상처 입은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눈물 짓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괜찮은 것. 지금을 힘내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 모두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우리 조상님들과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견동쌤과 함께한 이야기 즐거웠나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